안녕하세요, 신미덕입니다. 제가 아주 간만에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희 뭔가 좀 이제 갑갑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라는 어떤 뭐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를 켰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유죄가 명백한 조국 쉴드 치느라고 몇 년을 허비를 했죠.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 대의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제 정치 생명,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공천, 이것 때문에 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민생이라든지 뭐 국민이라든지 이런 건 안중에도 없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물론 저들 스스로는 그렇게 이제 위안을 합니다. 뭐라고 위안하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강력해진 보수 정당이랑 맞서 싸워야 되는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국회에 우리가 있어야 민주당의 불씨를 살릴 거 아니야. 야, 우리 없으면 도대체 민주당 완전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옛날에 히틀러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독일이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나치라도 있어야, 나치라도 있어야 독일이 살아남을 수 있다. 1차 대전 망하고 나서 누가 독일을 일으켰냐, 이런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별 진짜 의미도 없고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이미 거의 망해가는 정당이 민주당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100% 제 뇌피셜이기 때문에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어디서 뭐 증언을 듣고 근거를 확인하고 증거를 찾았다고 해서 여러분 앞에 이걸 딱 하니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기밀 자료고 대입이고 또 제 추측이고 제 망상이고 뭐 이런 거니까요. 첫 번째,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김태우라는 전직 검찰수사관 출신의 인물이 이제 작년에 구청장에 당선이 돼서 1년 동안 일을 하다가 그 이전에 기소가 된 재판 관련해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이제 뭐 집행유예인가 받고 구청장을 잘렸는데 제가 김태우 씨의 마음은 이해는 합니다. 왜냐면 뭐 나름대로 공익 제보를 하겠다고 해서, 근데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금품 수수라든지 편의 받은 것도 있고 또 본인의 어떤 승진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결국 사단을 내서 잘리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의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해서 증언도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공직자 신분으로 해서 안 되는 기밀 유출을 했고, 그 내용이 뭐건 간에 그래서 이제 뭐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잘려서 자기는 억울하니까 다시 나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작년에 그거 뭐 재판 걸려 있는 거 다 확인하고 투표를 해서 제가 당선이 됐는데 1년 동안 큰 무리 없이 구청장을 잘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또 뭐 마치 큰 죄를 진 사람 마냥 또 뭐 출마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좀 그렇지 않나? 어떤 영속성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구청 인사도 사실은 김태호가 해놓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뒤집어 엎는다는 게, 게다가 이제 민주당 출신의 구청장이 되면 강서구 발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서구청 자체적인
내부에서의 어떤 그 옳고 그르다, 실용주의가 중요하다, 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의 선택인 거고. 그런데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건 뭐냐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를 했고, 그거를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번 구정문을 뒤집어 썼어요. 지금 여당이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한번 뒤집어 썼고, 두 번째, 그 과정에서 마치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김태호에게 공천을 준 것처럼 초반에는 그렇게 흘리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기미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론 대통령이 공천을 주라고 해서 준 건 아닙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뒤에. 그리고 세 번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선거도 아닙니다. 이게 뭐 민심의 척도도 아닌데,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한 전초전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 선거를 뭔가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살짝 악용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사실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사실 전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호가 공천을 받은 거는 그 VIP의 뜻이라기보다는 그게 VIP의 뜻이라고 호도를 해서 굳이 무리수를 두게 만든 국민의힘 지도부도 문제가 좀 있다. 사실 며칠 전 방송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나와서 이거 저 당에서 공천한 거다,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은 부랴부랴 뭔가 수습하는 듯한, 좀 하도 이게 분란이 커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요. 게다가 만약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김태우 구청장이 실패하면 이거 오롯이 VIP가 뒤집어 쓰는 구도입니다.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1년 한 몇 개월, 5개월 동안 국정을 쭉 운영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적표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받는다? 게다가 지금 원인 제공자가 다시 출마한 그 보궐선거로 받는다? 얘는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고요. 사실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애초에 이런 전쟁터에 올라가면 안 돼요. 마치 실천량 예전처럼 지금 약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또 김기현 대표의 다른 마음이 약간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니까, 뭐 자기들은 중요하다고 했으니 이기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기면 뭐 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사실은 본전이에요. 사실은 대신 지면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단 타격을 받겠죠. 가뜩이나 지금 공천 관련해서도 이제 들썩들썩 하는데, 용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뭔가 조금 이견이 있다, 안 맞다, 이래가지고 들썩들썩 하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진다? 지금 이렇게 분위 붐업 시켜놨는데, 그러면 비대위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는 불안하거든요. 괜히 용산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왜 저 불리한 싸움을 왜 미리 해가지고 이 사단을 냈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나경원, 안철수, 뭐 하여튼 끌어당길 수 있는 모든 여당의 메이저 인사들을 끌어당겨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여기 발 들이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공천 앞두고 선당,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좀 노력 좀 해달라는데도 안 가기도 그렇고, 진짜 울면서 갑니다. 거기 울면서 가요. 도덕적인 선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게다가 승패도 불확실하고, 만약에 공동유세하고 하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갔는데 졌어.
이러면 그 양반들도 그냥 얼굴에 목칠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거라는 게 전국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강서구청, 강서구 관할 주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게다가 이분들이 그 투표 당일날 이게 아마 공휴일도 아닐 거야 아마. 그러니까 나올지 말지는 그분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투표율도 굉장히 낮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민심의 향파와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동전 던지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중요한 거를 결정한다고 의미표를 해놓고 고작 한다는 게 동전 던지기인 겁니다. 50대 50. 이거는 좀 아니죠. 이거는 아닌 겁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도 정치를 이렇게 도박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고, 사실 김태호 씨가 그러면 공천을 어떻게 받았냐, 이건 지금부터 제가 내피셜입니다. 뭐 이거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이게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제 내피셜이에요. 이게 VIP의 뜻이라고 참칭을 해서 공천을 쳐받았습니다. 저 새끼가. 제가 지금부터 쌍욕을 좀 할게요. 나이도 뭐 비슷하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강서구청장 관련해서 공천을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김태호 씨가 이렇게 돌린 걸 가져왔어요. 강서구 내에서 여론조사. 근데 여론조사가 문제가 좀 있는 여론조사였다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압도적으로 자기가 우세하니까 지도부에서는 그거 근거로 해서 그러면 준 거죠. 지도부가 바보도 아니고 그게 문제 있다는 걸 알아도 그냥 그 핑계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김태호 씨 같은 경우에는 경선 기간 때도 그렇고 네거티브 관련 활동을 많이 했고, 뭐 여사님하고도 약간 좀 협업을 하기도 했고, 뭐 여사님한테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또 뭐 많은 수의 유튜버들하고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프 밖에 있던 사람들 눈에는 제가 뭐 VIP나 여사님하고 좀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비쳤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검찰 수사관 출신이다 보니까 또 검찰 인맥, 저희 검찰 그룹들하고 어차피 우리가 남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죠. 그래서 이런저런 인맥파를 하다 보니 제가 그래도 실세인가 보네 라고 해서 이제 줘버린 겁니다.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의도 출신 정치인들을 반쯤 사기꾼이라고 보는 게, 뭐 무슨 자기가 뭐 대통령의 뜻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런 뜻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어떤 리더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눈치껏 밑에서 알아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눈치들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대통령은 제가 누군지도 몰라. 그냥 뭐 이름만 알아. 얼굴만 알고. 근데 마치 대통령의 가장 큰 신복이 있냐, 자기가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출마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임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임기가 3년 한 6, 7개월 남았는데 자기 신복을 지 밑에 두고 쓰지 돌았다고 출마를 시켜요? 그 출마해서 밖에 나가면 그건 이제 더 이상 신복이 아니라 남이에요. 자기 정치하는 사람이라고요.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무슨 80% 90% 공공행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런 상황이면 용산에 붙어 앉아서 이제 대통령을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기어 나온다? 이거는 자기 정치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용산에서 나올 용산 출신들이 한 4월, 지금 뭐 밖으로 나와 있는 명단은 한 30명 된다고 하는데, 좀 40에서 한 50명 가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난 이 새끼들이 윤석열의 어떤 뭐랄까요, 동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버리고 나온다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지들이 일을 잘했으면 몰라.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게다가 지금처럼 뭔가 자꾸 언론에 트러블이 생기고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인간들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한 1년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자기 정치만 그러니까 자기 어디 출마할 거 이런 거만 알아보지 대통령을 위해서 사실상 헌신적으로 일하진 않은 겁니다. 대통령 혼자 일하신 거예요. 말은 무슨 결정이 늦다 인사가 늦다 말을 하는데 그거 사실 뭐 일을 그럼 대통령 혼자서 다 합니까? 밑에서 빨리빨리 조언해주고 직언을 해주면 되는데 그 자기들 눈치 보인다고 직언을 안 하니까. 왜냐면 대통령이 또 욱하시는 성격이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야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면 나한테 나하고 싸워서라도 네 의견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진정으로 대의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사람인 거야. 난 그런 사람 좋아해. 근데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본인한테 대들면 또 졸라 또 야단을 치세요. 물론 그 뒤에 예를 들어서 뭐 낮에 어떤 정책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하고 뭐 비서관하고 또는 행정관이랑 의견 충돌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게 맞습니다. 대통령님이 그래서 막 계속 막 이렇게 강요를 하고 대통령이 화를 버럭 냈다. 그만해 마! 이러고 화를 냈다. 근데 이제 밤에 저녁 식사하시고 대통령이 가고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그놈 참 기특하네. 그래도 지가 옳다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려 대통령한테까지도 대들 수가 있다. 야 이거는 사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직자의 바른 모습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물론 본인이 미안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구내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있으면 지나가다 보이면 쓱 오셔가지고 이제 툭 치면서 맛있냐? 이러고 이제 많이 먹어라 이러고 지나가시는 뭐 그런 분입니다. 예, 뭐 그런 하여튼 좀 그런 엄한 가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마음은 올바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분이고. 근데 초반에 대통령실의 인사 구성을 너무 잘못했어요. 일단 가장 실무에서 피 흘리면서 뛰었던 뭐 금전적으로 손해도 많이 보고 뛰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상당 기간 밖으로 배제했었고 또 초반에 장제원 의원이 뭐 지하고 이제 뜻이 맞거나 아니면 자기의 수족처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 많이 집어넣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도 아주 문제가 많은 인물입니다. 솔직히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인사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게 한 30%는 장제원 의원 책임이고 나머지 30%는 이제 김대기 실장 책임입니다. 그럼 40%는 누구 책임이냐? 그 복스탑 히어이신 분의 책임이겠죠. 그마저도 본인이 다 결제하신 부분이니까. 뭐 여튼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그럼 이제 내년 총선에 관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뭐 서울 수도권 민심 심상치 않다 이러시면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장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국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이 없어요. 대다수는 그냥 짜증이 날 뿐입니다. 다만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또 패턴이 있습니다. 그 배가 운행 중일 때는 선장을 바꾸지 않습니다. 한창 왕왕대해에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로 공천을 해가지고 총선을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민주당 찍어주고 싶겠습니까? 왜냐면 민주당이 지난 몇 년 동안 뭐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동안만 뭘 했는지 보십시오. 국회에서 일을 제대로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야 이재명 내가 봐도 이재명 유죄 같은데 저 감옥에 보내면 불쌍하니까 그럼 나머지 한 3년 반도 한 3년 정도 윤석열 임기 3년 남은 나머지도 그냥 민주당이 계속 그냥 국회 다수당이 돼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 발목에다 잡아라. 이재명 보호하게. 그래서 나라 한번 그냥 그 나라는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선택하시겠냐고요. 국민들은 대의를 위해서 투표합니다.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 투표해 준 게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험지든 뭐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여당 공천받고 출마해서 그 진정성만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지 당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돈도 없고요. 어떤 제가 이렇게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뭘 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국회에서 앉아가지고 의원들끼리 그렇게 막 서로 막 존경하는 뭐 이렇게 막 마음에 없는 소리 하면서 이렇게 회의한다고 시간 다 보내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인생의 낭비예요. 내가 왜 저 인간들하고 진짜 입에 그러니까 쌍욕이 막 붕붕 올라오는데 내가 왜 그 양반들하고 같이 얼굴 보고 밥 먹고 서로 막 그래야 됩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거의 그때 사실 직업의 거의 막장 끝이 국회의원입니다. 왜냐면 대놓고 거짓말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자기도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되고, 자기는 돈 한 푼도 없는데 국가 예산을 끌어오겠다고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약속이겠습니까? 정부가 해줄 마음이 없는데. 나라에 지금 돈이 없어요. 무작정 채권을 발행하자니 외국에서 이제 채권을 갖다가 사가면 외국계 투기자분들이 사가서 이걸 IMF 때처럼 한꺼번에 풀 수도 있고 국가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국립 고심 끝에 만들어낸 방법이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내국인들에게 일종의 이제 투자 차원에서 채권을 발행을 하고 여기에 더 일정 수익 이상을 나중에 이제 돌려주는, 소위 말해 이제 이자를 돌려주는 진정한 의미의 이제 국민채권 같은 거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부실해지진 않거든요. 왜냐면 그 빚을 내도 이제 국민들에게 빚을 내는 거니까 안으로만 도는 거죠. 일본이 사실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 모델을 우리가 조금 차용을 해서 재정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실 뭐 윤석열 정부의 외교 분야, 뭐 저도 좀 개입을 하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외교 분야는 국정원을 포함해서 굉장한 전문가 집단이 진짜 완전 고도로 머리를 굴려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나 안보 쪽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국방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경제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학자들과 실무 인력들이 진짜 머리를 싸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외교나 경제는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문가한테 맡겨놨거든요. 그냥.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네. 홍보가 개판이죠. 근데 그건 홍보를 하려는 김은혜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다만 이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들어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는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 홍보. 그러면 이제 조금 성과가 낮을, 여론도 괜찮아지고 성과가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정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또 잘하고 계시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금융 부채 문제인데, 이거를 좀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국채 발행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조만간 시행이 될 거다. 이게 시행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국가 경제 재정 자체가 안정이 될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빚이 그렇게 다른 선진국들에 대비해서 국가 채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입니다. 많지 않은 나라인데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빚을 늘리는 거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국채를 발행해서 빚내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한번 그렇게 갖다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규모는 작은데 빚이 빨리 늘어난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재정에. 두 번째는
국채를 발행했을 때 외국 회사들이나 외국계 투자기업, 뭐 헤지펀드, 또 다른 나라, 이런 나라들이 이거를 사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중국계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되면 이걸 사가가지고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상환을 해라는 식으로 이제 한꺼번에 밀어붙이게 되면 우린 디폴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IMF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경부 입장에서는 한번 김영삼 정부 때 그걸 당해놓으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건 좋은데 이게 외국인들이, 적대적인 외국 세력이 이걸 사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컸단 말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그럼 내국인한테 팔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국채를 그냥 발행을 하면 그 이자율 가지고는 내국인들은 안 사요. 그래서 이자율을 조금 더 높여주는 방안을 이제 기재부에서 지금 고려를 한 거죠. 아마 거의 내국인 전용 국채처럼 판매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렇게 되면 재정이 좀 안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부채 문제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많은 자본을 주게 되면 이제 기업 부채는 국가가 커버를 해줄 수 있습니다. 뭐 빌려주면 되니까 추가로.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가계부채인데 사실 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가계부채는요,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는 고민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계부채 전체 규모는 국가 전체, 기업 부채나 국가 전체의 경제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가계부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는데 그것도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뭔 얘기인지 쉽게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업이 부채가 많아져서 큰 회사 하나가 도산하면 수천 명 또는 만 명 단위의 실업자가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가구들은 거의 10만 단위가 돼요. 실업자가 생기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몇천억, 몇조, 몇십조 가까이 채권 관계가 물리고 물려가지고 결국에는 그 관련된 모든 어떤 그 주체들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봅니다. 근데 가계부채는요, 한 가구가 빚 때문에 망해봤자 그게 10억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산하고 새로 담보 잡힌 거 정산하고 그 사람 노숙자 되고 하는데, 그 개인이 노숙자 되는 거는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알바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큰 타격도 아니고 그 사람 인생은 힘들겠지.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누군가 재산 몇 천만 원 날리고 몇억 날리고 이게 답니다. 국가가 그 사람한테 못 받을 거는 밀린 세금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돈 빌려서 투자하다가 망한 거잖아요. 그 규모가 클 수가 없거든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연끌 투자를 했어도. 그리고 금융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털면 되니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높다. 나라가 어떻게 되냐. 가계부채가 높다. 2030 청년들의 부채가 높다. 그거 솔직히 알잖아. 왜 이래 됐는지. 30대는 연끌에서 부동산 사서 한 번 더 튕겨보겠다고 하다가 저 꼴 났고, 20대는 코인입니다. 코인 하다가 몇천만 원 물린 건데 이거 그냥 그 양반들 파산하시고 털면 돼요. 물론 그것도 갚을 의지나 능력이 돼야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높다 어쨌다 징징거리는 거는 언론기관에서 정부 압박하려고 이제 그런 기사를 내는 건데, 기자들이 할 일 없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사실 크게 고민 안 한다. 고민 한 척만 하지 고민 안 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빚도 나라님도 못 구해준다는 게 그거예요. 나라님하고는, 개인의 가난은 나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절대 다수가 가난한 것도 아니니까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부자 나라예요. 그 중에서 투자 실패해서 망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거지 국가 자체는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정에 들어와서 실제 그 내용을 보고 경험을 하면 아 이게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그게 우리가 보는 현실이고요. 저는 학교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많지만 공무원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쪽에 있을 것 같고요. 일단 VIP께서 저한테 임무를 하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 3번 바뀔 때까지 15년 동안 보수 정당이 집권을 할 수 있도록 이 정책을 계속 이어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 안정화, 국가를 회복시키자. 그 르본 코리아 2022였는데 제가 밀었던 게 국가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3대 15년 동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네가 선거판에서 여의도에서 기여를 해라. 전 이렇게 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딱 15년만 제가 열심히 근무하면 한 60, 한 둘, 셋 이쯤 되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저희 고깃집을 한다든지 작은 식육점, 동네 식육점을 하나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뭐 지금 이제 추리소설 같은 것도 하나 쓰는 게 있는데 작가로 활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채널을 없애지 않고 죽을 때까지 물고 있을 거예요. 죽고 나서도 이 채널에 등장할지 몰라요. 내가 올트로처럼 내 정신을 업로드 해가지고 내가 그리고 이제 몇몇 분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유튜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걸 좀 스타가 돼야 나중에 뭐 정치를 하거나 대외 활동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거 썸네일만 좀 바꿔도 구독자가 확 늘어난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되게 좋으니까 썸네일만 좀 바꿔가지고 또 편집도 좀 이렇게 볼만한 영상들을 넣고 편집을 해가지고 밀리터리, 첩보, 추리 종합 채널로 키워보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일단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위험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유명해지면 큰일 납니다. 일단 큰일 나고요. 두 번째는 그래봐야 유튜브에서 댓글 달고 하는 초딩, 중딩, 고딩 이런 것들하고 상대하기 싫어서 실시간 방송 안 하는 겁니다. 걔들이 솔직히 야 후원도 받고 부자 되고 솔직히 유튜브로 돈 벌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유튜브로 지금 뭐 구글에서 이제 벌었다고 얘기하는 총수익이 150달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 아직 찾아가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달러 계수도 안 만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돈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이제 제 스미너스의 정보 분석실은 아는 분만 찾아오는 맛집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 가끔씩 제가 이렇게 뭐 고깃집을 한다 어쩐다 이런 막 이상하게 우스꽝스러운 얘기 하는 것도 제 스스로의 어떤 그 김을 빼는 행위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뭐 김지훈 박사나 또는 뭐 누구처럼 이렇게 내가 대단해, 나 엄청 똑똑해, 뭐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홍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멍청해요. 때로는 우스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가만 듣고 나서 한 1, 2년 있다 보면 6개월이나 1, 2년 있다 보면 제가 말한 대로 될 겁니다. 이게 진짜 예언이지. 이게 진짜 제가 할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 거거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면서 갑자기 좀 속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길게 아침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스미너스의 정보분석실은 현대해상, 김상욱, 하이플랜, 트위터에서는 니나노라는 이름으로 보험 설계를 해드리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협찬을 더 해주셨고요. 물론 협찬이라는 게 뭐 정신적인 협찬입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보험 설계사입니다.
보험 관계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저를 또 믿고 가입을 해주셨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저도 시미너스의 전문카 이 차도 그분을 통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물론 제 그냥 기본 보험도 현대해상이고요. 시민에서 함께하는 보험사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보험 설계자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만에 하나 김상욱 하이플래너가 삼성생명으로 이적을 한다, 그럼 제가 삼성에 대해서 책량을 하겠죠. 그때 회사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김상욱 하이플래너 니나노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이렇게 힘을 내서 방송을 하고 출근을 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여사 푸주간에서 출시하고 있는 그 수많고 신선한 그 소고기들 덕분이다. 물론 내돈내산입니다. 내가 얻어먹는 거 없습니다. 내돈내산입니다. 근데 졸라 맛있어요.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미국산 소고기 성애자였거든요. 물론 요즘도 뭐 된장찌개에 넣거나 또는 이제 뭐 장조림 만드는 거는 미국산 소고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를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냥 구워 먹는 거는 신여사 푸주간을 넘어설 수가 없다. 아무리 요리 못하는 사람도 가스레인지만 킬 줄 알면, 프라이팬에 그냥 척척척척 몇 번만 구우면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녹습니다. 신여사 푸주간. 제가 왜 이 광고를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까지 제가 신여사 푸주간에 대해서 좀 아니까 제가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 몇 명한테 선물을 줬어요. 먹어보라고. 뭐 많은 양을 준 건 아니고, 많이 주면 얘들이 질리거든. 지금 용산에서 VIP를 모시고 있는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복수의 인물들, 저거 한 4~6명 됩니다. 다 먹고 쌍따봉을, 형 박사님 야 이거 진짜 고기가 미쳤어요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회관이 사랑하는 고기. 일부에서는 대통령 입에도 들어갔다는 첩보도 존재합니다. 물론 제가 궁극적으로는 그거를 대통령 입에 넣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우리 VIP가 한번 드셔보시면 이것만 찾으실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해서 신여사 푸주간이 뭐 목장에서 직접 소를 길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면 참치 맛집이 참치를 양식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기른 소를 갖다가 이제 보고, 야 저놈이다, 저놈 맛있겠네, 잡아, 이래가지고 그걸 낙찰을 받아가지고 갖고 와서 해체를 합니다. 일단 고기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칼질을 잘해야, 고기를 잘 썰어야 맛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선하게 유통하고 유지하는 거, 이거를 신여사 푸주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위하고 종업원들까지 다 일치 단결해서 이제 조리하고 고르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하여튼 보험, 소고기, 한우, 그 다음 또 뭐 있냐, 그 다음에 또 하나 홍보해 드릴게. 안나님이 트위터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지친 얼굴, 막 운동으로 지친 얼굴 광고 찍어 올리시는 유명하신 분인데, 그 타투이스트 안나님이 LP바를 조만간 개업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LP 들으면,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술도 마시고 이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요. 조만간 개업한다고 하니까 개업이 확정은 됐어요. 그래서 상호랑 위치를 제가 몰라서 그걸 제가 알게 되면 바로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안나님은 이게 팔다리에 문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해드리고, 그 집 음식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또 음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식도락가예요, 식도락가. 진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맛있는 곳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에 속하는 분이 바로
안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의외로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도 시장통에 파는 3,000원짜리 칼국수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갸우뚱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많이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어 드셔본 분이고 음식이든 사람이든 하여튼 저희 아드님께서 곧 개업을 하신다고 하니 그것도 이제 스미더스 정분실의 어떤 협력업체로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스미더스 정분실에서 협력업체로 홍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트위터든 유튜브든 홍보를 해드립니다. 다만 내가 이용을 해봐야 되니까 그건 좀 있어야 되고. 쓸데없이 말이 좀 길었는데요. 저도 간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 말이 길게 됐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건 정도로 하고요. 막 궁금해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안철수 씨는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했었어요. 오마이 신대위로, 안철수 신대위로 이미 죽어 있다. 그냥 꿈틀꿈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숨이 안 끊어서 저런 것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안철수 씨가 여러분 그 네이버나 구글에 안철수로 검색해서 뉴스에 헤드라인들을 좀 보세요. 진짜 누가 봐도 병신 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지원군의 병사가 없는 것처럼 안철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미래가 안 보이거든. 내가 제 양반하고 같이 했을 때 내 미래가 안 보이니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안철수의 현실은 그렇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안철수한테. 안철수나 이재명 옆에 사람이 없다? 둘 다 오렌지 색깔을 썼을 때부터 알만한 겁니다. 이건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그리고 저희 저희 정분실에 가장 큰 후원자 코란 테크놀로지 이제 안주인 분이십니다. 코란 테크놀로지 맞나? 코란 엔지니어링, 코란 테크놀로지 맞을 겁니다. 하여튼 그분께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